자, 이게 무슨 원리예요? 여기는 수익성의 원리. 이게 이제 그 용어가 어디에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지가 생각나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법이에요? 뭘 비교하는 거예요? 거래사례. 수익환원이죠. 예, 수익환원과 구별을 해야 되죠. 여기 무슨 법이에요? 금방 지었으니까 알죠? 여기 뭐예요? 수익분석법. 여기는, 여기 밑에는, 여기는 됐죠. 그러면 되죠. 이거는 안 어렵잖아. 이거는 다 같은 거니까. 맨 위에 여기는 무슨 가액이에요? 적산가액, 적산임료. 여기는 비준가액, 비준임료. 여기는 수익가액, 수익임료.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 적산가액은 어떻게 구하죠?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 빼고, 그 다음에 비준가액은 어떻게 구하죠? 사례에서 사시찌개 하는 거죠. 사례 가격에서 사시찌개 수정하는 거예요. 사가 뭐예요? 사정보정이고요. 시는 시점 수정이고, 사시지 지역요인 비교고, 개는 개별요인 비교. 그렇게 하면 되네. 더 잘 하시는구만요. 이제 이따가 마치고 또 물었을 때 대답을 해야죠. 자, 제일 먼저 이제 적산가액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재조달 원가에서 뭐를 빼는 거예요? 감가 수정액을 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론 정리가 있고, 여기 이론 정리가 있는데, 요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해요.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사실은. 한 3배 돼, 3배. 얘보다. 재조달 원가가 뭔지를 이제 3가지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뜻이에요. 재조달 원가가 뭐예요? 물으면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은 기준 시점 현재 적정 원가 총액 그래요. 언제라고요? 기준 시점이죠. 저게 중요해요. 기준 시점이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옛날에 준공 당시가 아니에요. 옛날에 준공 당시 적정원가 총액이 아니라 기준 시점의 적정원가 총액. 여기서 말한 적정원가 총액은 새 것의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새 것. 새로 만드는 데 들어간 돈. 내가 지금 어떤 물건을 평가하려고 할 때 그 물건의 낡은 상태의 그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거잖아요. 낡은 상태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할 때 그 물건이 새 것이라면 얼마인데 이렇게 이제 먼저 그걸 계산한다고요. 근데 그 새 것이 언제적 새 것이라고요? 지을 당시가 아니라 기준 시점에, 그럼 만약에 오늘이 기준 시점이라면 오늘 저 물건을 새로 만든다면 이렇게요. 오늘 저 물건이 새 거라면 얼마인데 저 물건이 새 것은 아니니까 새 것 가격에서 빼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그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라는 게 늘 변해요. 인플레가 대체로 발생하는 편이기 때문에 옛날에 지을 당시에는 1억에 지었어도 원래 새로 만들면은 2억은 들여야 만들 수 있을 수 있죠. 옛날에 지을 때는 1억이면 지었지만 지금 이제 새로 지으려면은 2억이 들 수도 있잖아요.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근데 내가 비록 몇 년간 쓰긴 썼어도 새 것 가격은 2억이기 때문에 2억에서 사용한 부분을 빼나가다 보면은 옛날에 지을 때 들었던 금액보다도 더 평가액이 높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지을 때 가격보다 높을 수도 있다고요. 여기 오실 때 아파트 분양받아 왔죠? 그죠? 분양받아 왔으면
그 새 것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사는 동안에 좀 낡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그럼 참 배가 아픈데. 낡았는데 가격은 올라갔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새로 지금 시점에 새로 그 집 사려면은 옛날에 저거보다는 더 비싸게 줘야 되고 지금 낡은 거보다는 더 줘야 새 것을 사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 낡은 것보다는 새 것 사는 가격이 더 비싸다고요. 예, 시가로 봤을 때 분양가 규제하는 거 말고 시가로 봤을 때 새 것 가격은 분명히 낡은 것보다는 더 비쌀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내가 살 때보다는 가격은 더 올라가는 거죠. 낡았지만 그만큼 시장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 뜻이에요.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건 그런 시장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옛날에 지을 때 들어간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얼마 주고 샀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제적 가치, 그 시점에 새 것 가격은 얼마인데 낡은 만큼 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적 가격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기준 시점 현재 새 것 가격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제조달 원가는 기준 시점에 새 것 가격. 그 다음에 산정 방법이에요. 산정 방법. 자, 이 산정 방법은 도급 방식 기준 해서요. 도급 방식 기준.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 원가라는 말을 붙이고는 있는데 이 원가라는 말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원가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할 때 원가는 재료비나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원가는 이 물건을 사용할 때까지 들어간 모든 돈이에요. 거기에다가 건축업자의 이윤까지 고려해야 돼요. 자, 이건 이제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가건설의 경우에 있어요. 자가건설. 건축업자가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을 평가하려고 자료 좀 줘보세요 하니까 건축업자가 자기가 옛날에 지을 때 들어간 이제 공사비 내역서를 주는 거예요. 누가 사용하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 건축업자가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지은 그 건물의 공사비 내역을 주는 거예요. 그 공사비 내역에 이윤이 들어가 있겠어요? 안 들어가 있겠어요? 그 자기가 지을 때는 그 이윤이 안 들어가 있겠지. 근데 평가를 할 때는 뭐를 감안해서 평가해야 된다고요? 이윤을 고려해서 평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시장에서의 객관적 경제적 가치를 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윤을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가건설의 경우라도 자가건설이라도 뭐를 고려해야 된다고요? 이윤을 고려, 이윤 고려. 자, 그래서 제조달 원가를 계산할 때 제조달 원가는 그 표준적 건설비하고 표준적 건설비에 부대 비용을 다는데 여기에 표준적 건설비 안에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말고도 뭐가 있다고요?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있어요. 이윤. 건축업자 이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이게 두 번째요. 첫 번째 뜻은 기준 시점 현재 새것 가격이다. 기준 시점 현재 새것 가격이다. 건축 준공 당시 그때 당시가 아니에요. 산정 방법은 도급 방식 기준이다. 뭐를 고려해야 된다? 이윤을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종류에 여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복제 원가와 대체 원가. 복제 원가와 대체 원가가 있어요. 복제 원가는 물리적으로 똑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기능적 또는 효용적으로 똑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효용적으로. 자,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물리적으로 똑같은 걸 만들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출강하는 학원 중에 어떤 학원은 층고가 높아요. 3.5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2.5m만 돼도 학원으로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
그 상가에 입주해 있는 다른 임차인들도 마찬가지. 충고가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충고를 이 정도만 해도요,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 정도만 해도. 자, 복제 원가를 하면은 요렇게 만드는 데 서로 들어간 돈 계산해야 되고요. 대체 원가를 계산할 때는 요렇게 만드는 데 들어간 돈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기능적으로는 차이가 없으니까. 어떤 게 돈이 더 많이 들겠어요? 이게 돈이 더 많이 들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뭐 한 15억 들었다. 얘는 한 12억 든다. 돈은 뭐가 더 많이 들어요? 이게 더 많이 들지만 기능은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가치가 높은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 원가를 하면은 지금 이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 15억으로 계산되고, 대체 원가 하면은 12억으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복제 원가가 요 자리에 들어가면은, 이 말이에요. 복제 원가가 여기에 들어가면은 15억이 들어간다면 15억이. 그러면 돈만 많이 들어갔지, 제 기능을 다 못하는 3억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능적 감가는 어디서 빼줘야 돼요? 여기서 빼줘야 돼요. 다 기능을 못하니까. 근데 대체 원가가 이 자리에 들어가면 12억이 1이 들어가면 이미 제 기능 다 못하는 것을 이미 빼버린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능적 감가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이미 대체 원가 계산할 때 뺀 상태니까. 됐나요? 기능적 감가를 이미 감안을 한 상태가 뭐예요? 대체 원가요. 이미 금액이 낮아진 상태예요. 그거를 여기에 사용할 때는 뒤에서 기능적 감가를 하면은 안 되는 거고, 복제 원가가 여기 들어갔을 때는 기능적 감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기능적 감가만 놓고 봤을 때 얘기고, 물리적 감가나 경제적 감가는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가 요인에 물기경 있는데, 요 놈이 들어가면은 물기경을 다 해야 된다고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모두 고려해야 돼요. 모두 해야 되는데, 이쪽은 뭐는 빼고 한다고요. 기능적 감가는 빼고 물리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만 한다고요. 됐나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러니까 복제 원가를 사용하느냐 대체 원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기능적 감가를 고려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물리적으로 똑같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감가는 다 해야 된다고요. 물리적으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는. 예, 근데 기능적으로 똑같이 만드는 놓은 것은 기능적인 감가를 반영했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이게 이제 비교하는 조금 어려운 거고요. 보통 이제 대체 원가를 하는 이유는 오래된 건물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요. 오래된 건물은 자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래된 건물은 자재를 구하기 쉽지 않고 공법, 기법을 아는 기술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복제 원가를 계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현대적인 자재로, 현대적인 공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적당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오래된 건물은 뭘 적용하기 위해서? 대체 원가를 적용하기 위해서. 자, 이게 세 가지예요. 재조달 원가 세 가지. 뜻, 그다음에 산정 방법, 도급 방식 기준, 그다음에 종류의 복제 원가, 대체 원가. 복제 원가는 물기경 다 해야 되고, 대체 원가는 물리적, 경제적 감가만 하고, 다음에 이제 감가 수정이. 감가 수정에 가는 것도 이제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감가 요인이에요. 감가 요인에는 이제 물기경, 물기경.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이렇게. 경제적 감가. 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경제적 감가는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고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는 내부 요인에 의한 감가예요. 이게 쉬워요. 판단하기가. 어떤 항목을 제시를 했을 때, 이게 경제적 감가에 속하는지, 기능적 감가나 물리적 감가, 어디에 속하는지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경제적 감가는 부동산의 내부 요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동산의 내부 요인이 아닌 건 전부 다 뭐예요? 경제적 감가예요. 부동산의 내부 요인이 아닌 것은. 내부에서 찾지 말고 이 다른 데서 찾는 거는 다 경제적 감가예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상권이 죽어요. 인근 지역 쇠퇴. 상권이 죽으면 건물은 멀쩡해도 그 건물 가격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맞잖아요. 멀쩡한데도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근 지역 쇠퇴, 이건 뭐예요? 경제적 감가예요. 경제적. 내부 요인이 아닌 거예요. 맞잖아요. 다음 옆에 쓰레기 수확장이 생겼어요. 그 건물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예, 이런 건 무슨 감가? 예, 경제적 감가예요. 네, 인근 환경과의 부적합, 환경하고 안 맞아요. 그건 전부 다 외부 요인이죠. 맞나요? 자, 근데 이제 표현을 주의를 하세요. 시장성 감퇴 이런 말을 나와요. 시장성 감퇴. 시장성이 떨어져요. 시장성이 있다 없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한테 이게 많이 어필한다 이런 거라 그래서 시장성. 어떤 물건이 시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네? 자, 예를 들어 땅콩주택 보신 적 있어요? 땅콩주택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그 마당이나 이런 거를 함께 사용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죠. 땅콩주택이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서로 마주 보면서 복도 같이 사용하는 그 부분도 있고 이제 거실 앞에 앞마당을 함께 사용하고 보통 이제 분리는 돼 있어도 저 집이 나갔다 들어갔다 이런 것까지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죠. 사생활 그 안쪽에서는 일어나는 걸 잘 못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게 노출이 돼 있죠. 자, 이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같이 살다가 틀어지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자, 이게 한때 인기가 있었어요. 한때. 자, 그 사람들이 그러다 이게 뭐 좀 이렇게 안 좋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인기 있을 때는 이게 시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물건 내놨을 때. 뭐, 가격도 좀 높게 거래되고.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시장성이 없는 거지. 그게 물리적으로 감가되는 거 말고도 사람들한테 인기가 떨어진 거죠. 찾지 않아요. 그러면 경제적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는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것 이상으로 경제적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시장성 감퇴가 그런 거예요. 시장성 감퇴면 뭐라고요?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물리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낡았어요. 안 낡아도 시장이 내놓으면 안 팔려 이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게 무슨 감가라고요? 경제적 감가예요.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게 물리적 감가는 요거 다음으로 쉬워요. 이 둘 중에는 물리적 감가가 쉬워요. 물리적 감가는 파손되고 마모되고 이런 거니까 제일 쉬워요. 기능적 감가는 내부 요인에 의한 감가이면서 물리적 감가가 아닌 거는 전부 다 기능적 감가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게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게 건물과 부지 부적합. 이 부적합이라는 단어 때문에 적합의 원칙을 연상해요. 자, 보세요. 건물과 부지가 이렇게 있죠. 건물과 부지. 부동산의 외부 요인은 이 바깥이에요. 이 바깥. 건물과 부지 간의 관계는 부동산의 내부라고 봐야 돼요. 땅의 넓이는 아주 넓은데 건물을 조그만 강에 올렸다든가 뭐 이게 건부지를 제대로 활용 못하는 건물을 지은 거예요. 건부지를 제대로 활용 못하는 건물을 지으면 이거는 부동산의 외부 요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의 외부 요인은 이 바깥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과 부지 부적합은 내부 요인이다 외부 요인이다? 내부 요인이다. 근데 이게 건물과 부지 간에 적합하고 부적합한 거를 물리적 감가로 볼 수는 없잖아요. 부동산의 내부 요인이면서 물리적 감가가 아닌 건 다 뭐라고요? 기능적 감가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 이게 물리적으로 파손되거나 한 게 아니잖아. 이게 그냥 안 맞을 뿐이잖아요. 내부 요인이면서 물리적 감가가 아닌 거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라고요. 이걸 경제적 감가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경제적 감가는 이 바깥이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형식의 구식화예요.
형식 구식화된 거는, 이거는 기능적 감가가 발생해요. 여기 오시기 전에 혹시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살아보신 적 있나요? 태어나면서 줄곧 아파트만 사셨나요? 나이가 좀 들면은 좀 여러 군데도 좀 살아본만 봄직한데, 계속 아파트에만 살았다는 건 이제 나이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죠. 자, 예전에 기름 보일러 쓰신 기억 나십니까? 예전에 기름 보일러, 연탄 보일러도 써보셨죠? 그게 이제 기름 보일러가 서울 지역에 한창 이제 그 도시가스가 보급되기 전에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곳은 기름 보일러를 썼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조그만 유조차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집집마다 기름 넣어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아파트 단지뿐만이 아니라 단독주택 지역도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시작했죠. 자, 이렇게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에 기름 보일러를 새로 설치했어요. 새 것으로. 새 것이니까 무슨 감가는 없어요. 새 것이니까 물리적 감가는 없죠. 근데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에 이 기름 보일러는 이거는 이 구식을 설치한 거예요. 구식을. 뭔지 아시겠죠? 그런 거는 물리적으로 아무리 새 거라 해도 뭐예요? 무슨 감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능적 감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는 당연히 기름 보일러가 들어가는 거지.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에 이렇게 되면은 기름 보일러란 말이에요. 요즘 다들 스마트폰 쓰잖아요. 이럴 때 포장도 뜯지 않은 2G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그럼 물리적 감가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 감가 없다고요. 근데 무슨 감가는 있는 거예요? 기능적 감가 있다고요. 그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형식이 구식인 거는 뭐라고요? 기능적 감가예요. 물론 2G폰도 쓴 사람도 지금 아직도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부는 쓰죠. 그런 사람들은 옛날부터 쓰는 거는 기능적 감가도 있고 물리적 감가도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땅콩주택 지은 지 한 5년 됐어요. 그럴 경우에 경제적 감가도 있고 물리적 감가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인기가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럼 이제 더 많이 떨어진 거죠. 경제적 감가가 없는 주택보다 경제적 감가가 있는 주택은 같은 5년을 지나도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지. 거기에다 설계까지 잘못돼 있어. 이런 것까지 잘못돼 있으면 기능적 감가까지 발생하는 거죠. 설계가 불량하거나. 뭔지 아시겠죠? 과소설비, 과다설비 이런 게 전부 다 기능적 감가예요. 됐죠? 이거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조금은 낮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감가 수정과 감가 상각을 비교하는 거예요. 요거 비교하는 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중요해요, 얘보다. 감가 상각은 이거는 이제 기업 회계에서 쓰는 말이에요. 이거는 감정평가에서 쓰는 말이에요. 감가상각은 원가를 배분하는 관점에서 하는 거고요. 감가수정은 요거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기 위한 거예요. 이 감가상각은 이 원가를 배분한다는 건 이런 거죠. 이제 원금을 회수하는 관점이에요. 내가 공장 건물을 지었어요. 1억 들여서. 근데 이거 10년이면은 이제 공장 건물 이제 효용 가치가 없어져요. 그럼 10년간 이 공장 건물에서 만든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제품을 나는 결국 판매해서 공장 건물 짓는 데 들어간 돈을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품 판매해서 그걸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품 판매 가격 안에 공장 짓는 데 들어간 돈 원가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요? 맞죠? 분명히 그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고 포함시켜야 돼. 근데 그거를 첫 번째 생산된 제품에다가
그 사는 사람한테 네가 공장값 1억 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이 10년간 생산되는 제품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배분을 해야 판매가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는 더 비싸게 받고 누구한테는 덜 받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원가 배분이에요. 원가 배분. 얼마를 배분해야 돼요? 1억을 배분해. 1억을 배분하면은 10년이면은 1년에 얼마씩? 1,000만 원씩. 그 1년에 1,000만 원씩 배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1년에 1,000만 원이면 1년간 제품 생산해서 판매해서 들어온 돈이 있으면 이제 얼마 회수한 거예요? 1,000만 원은 회수했죠. 그럼 얼마 남은 거예요? 9,000만 원 남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게 감가상각이에요. 그 9,000만 원 남은 게 장부가치라고 해요. 장부가치. 9,000만 원 남은 게 장부가치. 자, 그러면 이 공장 건물을 팔면은 9,000만 원 받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9,000만 원보다 덜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작년에 지을 때는 1억 들여 지었지만 이제는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이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1000% 이상 되잖아요. 1년에 10배 이상 돼. 10배 이상. 그러면 1년 전에 1억 들여 지은 건물을 이제 10억은 돼야 지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내가 작년에 1억 지었다고 지금 9,000만 원 받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가가 그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항상 어디에서부터 빼나가야 돼요? 기존 시점 현재 새로 짓는 데 들어가는 돈에서 빼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경제적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를 보는 게 감가수정이에요. 감가수정. 그러니까 얘는 2년이 지나면 예를 들어 1년일 때 1년 지나면은 9,000만 원 남잖아요. 2년 지나면 8,000만 원 남습니다. 3년 지나면은 7,000만 원 남고 딱 그렇게만 나가요. 그는 계속 취득 원가인 1억에서부터 빼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1억에서부터 1년 지날 때마다 1,000 빼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얘는 항상 뭐를 새로 계산해야 돼요? 재조달 원가를 새로 계산해서 그걸 기초로 해야 돼요. 그리고 얘는 감가상각은 뭔가가 적용이 안 돼요. 눈으로 보고 평가는 관찰감가 적용 안 돼요. 얘는 적용됩니다. 여기 경제적 감가 적용 안 돼요. 여기는 돼요. 여기 토지의 감가 적용 안 돼요. 여기는 돼요. 그리고 여기는 법정 내용 연수를 중시해요. 법정 내용 연수. 여기는 경제적 내용 연수를 중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거, 요거 특히 요거 비교하는 거 주의를 하시고요. 뭔가가 적용이 안 되고 적용이 되고 이렇게. 자, 여기 이제 감가, 상각, 감가, 수정 비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가, 수정 방법이에요. 감가, 수정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내용연수법 해서요. 세 가지.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이렇게. 정액법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 다음이 정률법이고, 그 다음이 상환기금법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내용연수법, 이렇게 합니다. 내용연수법.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 뭐냐. 정액법, 이게 제일 중요한 그래프예요. 매년 감가액을 나타내는 게 제일 중요한 그래프예요.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이 어때요? 일정해요. 이게 정액법입니다. 정률법은 매년 감가액이 점점 줄어들어요. 초기에 누가 많이 감가된다는 얘기예요? 초기에 정율법이 많이 감가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도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똑같은 건물이 있다 해도요. 정액법은 내용연수 만료 시 10% 남는 게 있다고 치고요. 이것도 10% 남는 게 있다고 칠 때
이게 내용연수가 모두 10년짜리 건물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10년. 그럼 10년 동안 얼마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10년 동안 90%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10년 동안 90% 떨어지는데, 여기도 10년 동안 90% 떨어지는데, 여기는 정액법이라 하고 여기는 정율법이라 해볼게요. 10년간 90% 떨어지면은 1년에 몇 프로씩 떨어져야 돼요? 1년에 9%씩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몇 번 내려가면은 다 내려가는 거예요? 10번 내려가면 다 되는 거죠. 9%씩 맞나요? 여기까지 가면은 모두 얼마 내려가는 거예요? 90% 내려갈 거 아니에요? 10년간. 이게 무슨 법? 정액법이에요. 일정한 금액으로. 이제 제가 나타낸 건 퍼센트로 나타냈지만, 이게 1억을 기준으로 하자면, 1억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900만 원 해서 여기까지 900만 원 하면은 이제 마지막 끝나면은 1000만 원이 남는 거죠. 됐나요? 매년 금액이 어떻다고요? 똑같아요. 그게 정액법이에요. 근데 정율법은 매년 감가율이 일정한 거예요. 근데 그 율은 이렇게 계산해요. 이런 경우에 1 빼기 10제곱근 루트 0.1 해야 돼요. 약 0.2가 나와요. 이 0.1은 이거 마지막에 남는 거. 그렇게 하면 약 0.2가 나와요. 그 0.2가 나온다는 얘기는 뭔 소린가 하면은 1년에 20%씩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1년에 20%가 첫 해는 이 전체에서 20%예요. 이 전체에서 20%니까 그냥 20% 이게 이만큼 떨어지는 20%. 그럼 이제 얼마 남았어요? 80% 남았잖아요. 두 번째 연도에는 남은 80%에서 다시 20%예요. 예를 들어 첫해 1억이잖아요. 1억. 1억이면은 첫해 얼마 떨어진다고요? 1억에 20%면 2천만 원. 그럼 8천만 원 남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연도는 남은 8천만 원에서 20%. 그럼 1600만 원 되죠. 그 1600만 원 이 전체 1억으로 보자면은 16%가 되는 거죠. 됐나요? 지금 이게 금액으로 나타내면은 2천만 원, 1600만 원 이렇게 되는 게 전년 말 남은 거에 비해서는 항상 20%에 20%. 1억에 20%, 8천만 원에 20%. 남은 6,400만 원에 20%.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금액으로 나타냈을 때는 금액이 점점 어떻게 해요? 금액이 점점 작아져요. 줄어드는 금액이. 근데 초장에 누가 더 많이 쳐요? 초장에 정율법이 더 많이 치잖아요. 맞나요? 지금 여기는 금액으로 나타내면 얼마씩 내려간다고요. 그러면 900 이렇게 나가는 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9일은 9, 9, 28, 9, 3, 27 이렇게 간다고요. 얘는 1년만 쳐도 벌써 2천이에요. 2년 치면 3,600, 3년 치면 4,880을 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정율법과 정액법의 차이가 보이나요? 그러면은 초기에 가치 하락이 많이 되는 게 누구예요? 가치 하락이 많이 되는 정율법이죠. 그러면은 우리 많은 물건들을 보세요. 많은 물건들을 보면은 정율법처럼 떨어지는 게 보통이에요. 정액법처럼 떨어지는 게 보통이에요. 정율법처럼 떨어지는 게 보통이죠. 특히 자동차 같은 거는 한 3년 정도 타면은 거의 반값 되지 않나요? 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3년 지난 차예요. 딱 그 가치 하락이 클 때는 이제 그 기분 내면서 그 사람이 타게 하고, 나는 이제 실속 차리고, 그걸 제일 좋아해요. 3년 지난 차는 뭐 그렇게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요?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거. 혹시 탄 게 몇 년쯤 됐어요? 딱 3년 됐어요? 그러면 생각 좀 해보시죠. 그게 아마 제일 좋은 거예요.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게 자동차는 한 2, 3년 정도, 2년 6개월에서 3년.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경차가 제일 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경차는 3년 지나도 반까지 안 떨어져. 한 6,
70%는 몰라도 한 60% 이상은 받는 것 같아요. 경차가. 그러니까 경차가 또 괜찮아. 자, 아무튼 근데 가치 하락이 실제로는 이게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정률법이 더 복잡하거든요. 정률법이 더 복잡해요. 아까 이것도 계산해야지. 1 빼기 10제곱근 루트 이렇게 이런 것도 계산해야지. 그래서 가능한 한 쉬운 게 더 좋잖아요. 예, 근데 다행히도 건물이나 구축물은 정액법을 적용해도 큰 오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이나 구축물은 이렇게 해도 큰 오차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건물 구축물은 이렇게 하고 정율법은 동산이나 기계류 이런 거 이거 뭐 사오면 바로 중고되잖아. 이거 이런 책상 같은 거 의자 같은 거 바로 사오면 중고예요. 그리고 기계류도 포장 뜯어버리면 중고죠. 이런 거는 무슨 법하고 정율법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비교하는 게 중요해요. 간편하긴 뭐가 더 간편하다? 근데 실제 가치 하락하고 비슷한 건 무슨 법? 정율법. 근데 다행히도 건물 구축물은 정액법에도 큰 오차가 없다. 됐죠? 자, 다음에 이거를 이제 누계액으로 볼게요. 누계액. 이제 요게 가장 중요한 그래프고 감가 누계액이 그 다음인데요. 누계액이라는 건 요거 더하는 거예요. 9일은 9, 9, 2, 18, 9, 3, 27, 9, 4, 30 이렇게 누계하는 거예요. 누계하면은 9일은 9, 9, 2, 18, 9, 3, 27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맞나요? 직선으로 올라간다고요. 근데 얘는 초장부터 1년만 지나도 2000이죠. 1년만 지났을 때 바로 2000이잖아요. 2년 지났을 때 3600이에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맞나요? 2000, 3600, 4800, 3년만 가도 거의 반 가까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법? 정률법은 곡선이에요. 곡선. 정액법은 직선이에요. 여기 이제 가면 이제 다 9천만원, 9천만원. 맨 끝에는 다 하면 다 몇이에요? 이게 금액으로 나타내면은 9천만원, 9천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9천만원, 9천만원 된다는 게 이거 다 더하는 거잖아요. 더할 때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이자 안 붙고 다 더하는 거예요. 근데 상환기금법은 이 말이에요. 이자를 붙여요. 이자를 붙여서 10년 후에 9천이 되도록 매년 감가액이 얼마면 될까요?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0, 900, 900, 900 해서 10번이면 9천이잖아요. 900, 900, 900 해서. 근데 요거는 이자가 안 붙어도 9천이 되는데 이자가 붙으면은 900보다는 금액이 적어도 되겠죠. 금액이 적어도 이자가 붙으니까 9천만 원이 될 거예요. 그 적은 금액이 바로 상환기금법의 매년 감가액이에요. 상환기금법의 매년 감가액은 정액법보다는 작죠.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이자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자를 고려한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감가 수정 방법 중에서 이자 고려하는 거는 얘밖에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매년 감가액이 800, 800이라고 쳐보세요. 800, 800. 매년 감가액이 800, 800 가면은 이 누계액은 어떻게 되겠어요? 8일은 8, 8이 16. 이렇게 되겠죠? 다 합산하면은 8천이에요. 끝에 가면 8천. 요 차이만큼은 뭐가 붙어서 그런 거예요? 이자 때문에. 자, 그러면 누계액이 제일 큰 게 누구예요? 정율법이에요. 자, 그럼 누계액이, 감가 누계액이 제일 크다는 얘기는 평가액은 제일 적다는 얘기예요. 평가액은 제일 적다. 그럼 평가액이 제일 높은 게 누구예요? 평가액이 제일 높은 거는 상환기금법. 제일 누계액이 적으니까, 제일 밑에 있으니까. 감가를 제일 적게 한다 이 말이에요. 감가 누계액이니까. 감가가 제일 적게 된다는 얘기는 평가액은 제일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환기금법의 단점에 과대평가의 우려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어요.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상환기금법은 어떤 문제가 있다? 과대평가의 문제가 있어요. 제일 적게 감가하는 만큼 평가액은 제일 높게 나오니까
이자까지 고려해서 해버리니까. 자, 그게 이제 상환기금법이에요. 그래서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자, 이렇게 해서 162쪽하고 163쪽 그 중간까지가 중요하고요. 지금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한 거예요. 특히 그 162쪽과 163쪽의 상단이고 정액법, 정률법 특히 비교하는 도표나 그래프를 함께 좀 봐주시고요. 다음에 그 외에 163쪽에 리을부터 뭐가 있어요? 관찰감가법 등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관찰감가법도 있고 분해법도 있고 시장추출법도 있고 임대료 손실환원법도 있죠. 자, 요거는 타이틀만 알아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관찰감가 아까 눈으로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요거 여기 눈으로 보는 거 감가수정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관찰감가 인정되고 여기 그 외에 뭐 분해법도 있고 또 임대료 손실환원법도 있고 시장 추출법도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164쪽에 그 표로도 정리가 돼 있죠. 도표. 그 이제 표로 정리된 거는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자, 그 165쪽에 적산법이 있죠. 자, 그 적산법을 이제 딱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적산법은 요거 공식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재조달 원가에 체크해야 되는 거 세 가지입니다. 재조달 원가의 뜻, 언제적 가격이다, 기준 시점 적정 원가총이다. 어떻게 구한다? 도급 방식 기준으로 적정 이윤을 고려해서 하고요. 종류에는 복제원가, 대체원가예요. 복제원가는 물기경 다 해야 되는데 대체원가는 기능적 감가는 하면은 안 돼요. 그 세 가지. 감가 수정에서는 감가 요인,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를 구분해야 되고요. 감가 수정과 감가상각, 감정평가에서는 감가 수정이라고 하죠. 기업회계에서는 감가상각. 원가 배분하는 것은 감가상각, 경제적 가치 판정하는 것은 감가수정, 뭔가가 적용이 안 되는 것은 감가상각, 적용이 되는 것은 감가수정,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는 것은 감가상각,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하는 것은 감가수정, 이거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가수정 방법에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매년 감가액을 나타낸 그래프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감가가 많이 되는 건 누구예요? 정률법, 평가액이 제일 적습니다. 실제 가치 하락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더 정확하긴 하지만 더 복잡한 방법이어서 더 간편한 정액법을 쓰는 게 좋은데 다행히도 건물 구축물은 정액법을 해도 문제없다. 동산 기계류 이런 것들은 정률법을 한다. 상환기금법은 특징이 이자를 고려하는 특징이 있다. 이거는 이자까지 고려해서 매년 감가액을 낮게 잡기 때문에 감가가 적게 되는 만큼 과대평가가 우려될 수 있다. 그 외에 관찰감가법 등 분해법이나 시장추출법이나 임대료 손실환원법이 있다. 됐나요? 지금 몇 분 만에 복습했지만 이게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사실 금방 복습 다 했잖아요. 사실은 쭉 가장 핵심되는 내용만 지금 체크를 한 거예요. 다음에 적산임료요.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필요재경비. 혹시 나중에라도 동영상을 보실 때 방금 복습한 그 짤막한 한 1, 2분 그것만 따로 이렇게 추출해서 이렇게 mp3로 이렇게 듣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동영상 다시 복습하다가 그것만 따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런 프로그램이 그것만 딱 따로 해서 배워 좀. 자, 이제 적산임료.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하면 이제 한 번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이제 기초가액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억이 있어요. 내가 이 돈 1억을 은행에 넣어 놓으면 2%는 받을 수 있대요. 은행 이자.
그래서 얘는 정기예금 금리를 기초로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적산임료를 계산할 때는 은행에 예금하는 거하고 비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은행에 예금. 자, 근데 이 돈을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내가 건물을 산 거예요. 토지 말고 건물이라고 생각하세요. 토지 주인한테 토지 사용 대가는 다 준다고 생각하고 이 건물을 사서 임대료 수입을 얻어서 건물 사용 대가 주고 이것저것 경비 떼고 내가 최종적으로 손에 얼마는 잡아야 되는가 하면은 200은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야 은행에 넣는 거하고 똑같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은행에 넣는 거하고 똑같으려면 내가 그 임대료 수입에서 이것저것 경비 다 떼고 내가 수익이라고 할 만한 게 얼마는 돼야 된다고요? 200만 원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임차인들한테 200만 원만 받으면 되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내가 이 1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예금을 하면은 그 원금이 유지가 돼요? 원금이 줄어들어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원금은 유지되면서 200만 원 주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내가 건물을 1억 주고 사게 되면은 이 건물은 점점 낡아지잖아요. 만약에 이 건물이 10년밖에 안 가는 건물이라면 1년에 1000만 원씩은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1년에 얼마씩은 더 받아야 돼요? 1000만 원을 더 받아야 되죠. 200만 원만 받아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여기 필요 재경비가 필요한 모든 경비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감가상각비, 건물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200을 받아요. 1200을. 그래야 건물 가치 하락하는 것을 감안해서 내가 충당을 하죠. 맞나요? 자,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건물 가격 하락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 세를 놓으면은 청소도 해줘야 되고 세컨 보안 서비스도 받아야 되고 비용이 발생한단 말이죠. 은행에 예금하면은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죠. 건물 임대하느라고 발생하는 비용 아닌가요? 이건 누구한테 받아서 내야 될까요? 임차인한테 받아서 해야죠. 유지관리비. 이거 누구한테 얹어 받아야 돼요? 임차인한테 얹어 받아야 되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또 한 개가 더 있는 것 같아. 이거 예금하면은 내가 재산세가 없거든요. 건물 사면은 재산세를 내야 돼. 그 재산세는 누구한테 받아서 내야 될까요? 임차인한테 받아서 내야 되죠. 그리고 예금하면은 화재보험에 가입 안 해도 되는데 건물 갖고 있으면은 혹시나 불날지 모르니까 보험에 가입해야 돼. 그 손해보험료는 누구한테서 받아서 내야 될까요? 임차인한테 받아서 내야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임차인들이 들어와 살고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상 지금은 돈 잘 내고 있는데 한두 사람 못 내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못 내고 나가는 사람들 그거 못 받으면 그 못 받는다고 해서 비용 발생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나 모르니까 미리 좀 얹어 받아 놔야 되지 않나요? 결손준비금, 대손충당금을 미리 받아 놔야 돼. 요것 때문에 보증금 받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보증금이 충분하면 이건 따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이 역할을 해요. 맞죠? 그래서 보증금이 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있어요, 또. 뭐가 또 있는가 하면 지금 임차인이 새 들어 살다가 나간 후에 그 날짜에 바로 들어오면은 괜찮은데 한 보름 정도, 한 달 정도 빌 때가 있다고요. 그 빌 때 유지관리비 발생 안 하나요? 빈다고 세금 덜 내나요? 그 빈 기간 동안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것만 생각해서 받아놨는데 실제로 비워버리면 이 돈에서 돈이 나와야 돼요. 그럼 빌 때를 대비해서 지금 들어와 사는 사람한테 더 받아놔야 돼.
맞죠? 안 되면은 나는 이거 안 하고 어디로 가면 돼요? 은행으로 가면 돼. 그러니까 공실 손실에 대한 것도 받아놔야 돼. 안 그러면 여기서 나와야 돼. 맞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이제 내가 이거 예금에 넣지 않고 이거 운영하는 바람에 늘 이런 비용이 지출이 되잖아요. 이런 비용이 지출이 될 걸 감안해서 내 통장에 잔액을 늘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야 돼. 그래야 수시로 돈이 나가니까. 통장 잔액을 유지하는 그 잔액은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이자 안 붙어. 이건 보통 예금이니까 거의 안 붙어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건물을 안 사고 예금을 했다면은 이 통장 잔액을 유지할 필요가 없이 요것도 함께 예금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자 발생하지 않는 여기에 돈을 묶어놔야 되니까 요 이자는 누가 내야 돼요? 임차인이 내야지. 이걸 운전자금이라 그래요. 운전자금. 이 운영자금. 운영자금. 예, 운영자금 이자는 누가 내야 돼요? 이건 임차인들이 내야 된다고. 이거는 운전자금이에요. 운전자금. 예, 이거 알면은 절대로 임차인 하고 싶지 않죠.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거 못 받으면 어디로 가면 돼? 은행으로 가는 게 100번 낫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내는 임대료에는 그게 다 들어있다 이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내는 임대료에는. 그래야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걸 다 받아봤자 다시 나가는 거거든. 받아봤자 다시 나가니까 결국 임대인 주머니에는 요거밖에 안 남아요. 사실은 이게 순임료라는 거예요. 순임료. 됐나요? 자, 그래서 요거 기대이율입니다. 기대 수익률이 아니고 기대이율이요. 자, 이렇게 해서 임대를 구하는구나 라는 정도. 굳이 뭐 항목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꼭 필요한 은행에 예금한 거에 비해서 이렇게 필요한 거 말고도 이렇게 필요하구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고요. 다음에 이제 비교 방식은 좀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